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시험의 최종 관문인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애초 계획에 따라서 잘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최초 계획이 좀 어그러져서 올해 과연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최종 우리 마무리 과정인 이 모의고사에 한번 승부를 걸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오신 분들은 이 모의고사 과정을 최종 점검 과정으로 삼으시면 될 테고요. 좀 불안하신 분들,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 모의고사 과정에 승부를 걸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조건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 최초의 계획은 다 그럴싸하게 잘 세우지만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해오다 보면 여러모로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에 시험 막판에 이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상실하게 되고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한번 믿어보시고, 또 저도 10여 년간 이 강단에서 시험 막판에 모의고사 과정 때 채점을 하면서 과연 이런 답안으로 이러한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험생분들이 합격하는 모습들을 상당수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테지만 저희가 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모의고사 과정은 총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과목, 2차 4과목, 각 과목 모두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는 채점과 첨삭이 없으면 저희 학원은 촬영일로부터 2일 안에 무조건 업로드가 올라갑니다. 거의 시중에 있는 학원 중에 가장 신속하게 업로드 해드리는데요. 이 모의고사 과정은 첨삭이 있다 보니까 일괄 업로드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강의를 한 번에 다 촬영을 해서 한 번에 올려드리는 일괄 업로드 방식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촬영일로부터 바로 한 이틀 안에 업로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채점과 첨삭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이제 모의고사 1회차 시험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 1회차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일주일 뒤에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을 테고요. 또 모범 답안도 같이 해설 강의와 같이 업로드 해드리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5주간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저와 함께 또 나머지 세 과목 강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무리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1회차 시험 어땠습니까?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웠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쉬웠을 텐데 객관적인 난이도는 한 중하 수준 정도 될 겁니다. 중하 수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몇 군데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데 쟁점을 놓치지 않고 잘 터치해 주신 분도 계시고, 쟁점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쟁점을 놓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우리 문제에 어떠한 쟁점이 녹아 있었고 또 실수하기 아주 실수들을 많이 하는 그런 쟁점은 또 어떤 쟁점인지 같이 바로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시험 문제가 자, 요렇게 면부책 문제 1번이 제시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약술 문제인데, 자, 저희는 이제 1회차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면 그 시험 답안을 채점과 첨삭을 한 뒤에 해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틀렸고 어디를 주로 실수하는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답 풀이 강의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만 올려드릴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응시일로부터 이틀 안에 바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첨삭과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틀리고 어디에서 실수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효과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채점과 첨삭을 마친 후에 이제 이렇게 해설 강의와 오답 풀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틀렸을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이하면서 제가 같이 일종의 오답 풀이죠. 오답 풀이 강의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채점하면서 느낀 건데, 첨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올해 수험생들의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보 과목은 이제 면부책이라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 내리 면부책이, 오리지널 면부책이, 면부책다운 면부책이 출제가 안 됐었죠. 과거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면부책이 계속 출제되어 오다가 코로나 영향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딱 맞이하면서 그 이후 3년간 딱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면부책이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올해 수험생들의 특징은 약술 준비가 아주 치밀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년 같으면 1회차 모의고사를 보면 약술은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5월 1차 시험이 끝난 뒤, 최근에는 이제 1차 시험이 4월로 죄송합니다. 4월로 앞당겨지다 보니까 한 4월 중순부터 이제 2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이 종료된 이후부터 약술 공부에 거의 뭐 올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회차 모의고사 시험 때는 약술 문제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3년 시험 대비 모의고사 제1회차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술 문제에 대한 대비가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70%, 80% 정도가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술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초조해하고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약술은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약술은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술 교재가 있고 또 모의고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공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남은 기간 달달달 외우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니까 이번에 채점 결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가 될 텐데요. 그 결과를 보시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약술은 가능하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도드라진 어떤 특징, 2023년 이 수험가의 도드라진 특징을 하나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면부책을 뭐 포기한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면부책 문제도 나름 잘 쓰셨습니다. 면부책 문제도 잘 쓰시고, 다만 과거에는 약술 문제는 거의 뭐 2점, 3점, 뭐 빵점, 2점, 3점 거의 손 못 대거나 겨우
몇 글자, 몇 줄 쓰고 이렇게 마무리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쓰시고 또 그 좀 덜 쓰시는 좀 어려운 문제, 접하지 못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좀 끄적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면부책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부책 문제 올해 과연 출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강사인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정말 출제될 것인가? 출제된다면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 정말 궁금한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저도 감히 뭐 속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CDE에 대한 가벌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의 전부를 가려 그 내용을 서술하고 각 담보별 지급보험금 및 구상관계를 논하시오. 40점. 그러면 일단은 분량 생각하시고 시간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량은 40점이면 석장에서 석장 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원래는 이제 40점이면 우리 배점 기준으로는 전체 100점이니까 만약 100점에 90분이니까 40점이면 49, 36, 36분 안에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우리 쓰다 보면 면부책 문제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40점짜리면 40분에서 한 50분, 많게는 50분까지 쓰셔도 돼요. 그러면 그 부족한 시간들을 어디서 벌충하냐? 약술에서 벌충해야 되는 거죠. 약술은 그렇다고 한다면 약술은 10점짜리면 한 7분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7분 안에 마무리해야 돼요. 7분 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3분, 이 3분을 3분이 아니죠. 2분이죠. 10점짜리면 9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7분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2점이 남습니다. 2분이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술에서 시간을 모아서 이 면부책에 좀 보태 쓰고 면부책 문제를 조금 더 면부책 문제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문제를 푸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면부책 문제를 풀 때 7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는 면부책 그림을 그리는 시간. 좀 이따가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요. 면부책 그림을 그리고 쟁점을 파악하고 면부책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한 7분 정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 써내려가시면 안 돼요. 문제와 동시에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답안 목차를 달고 본문에 답안을 써내려가는 순간 여러분 중간 가다가 바로 답안지 좀 더 주세요. 다시 주세요. 이렇게 답안지 좀 교체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거는 거의 백발백중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초반에 1, 2분 안에 3, 4분 안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상관이 없겠으나 한참 써내려가다가 그런 현상이 생기면 여러분 그냥 폭망입니다. 그 순간 그냥 내년에 다시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면부책 그림을 그리고 쟁점 파악하고 면부책 결론 내리는 데까지 5분에서 7분 정도 여백지에다가 여백지를 한 장 줍니다. 거기에다가 꼭 그려서 판단을 끝낸 다음에 답안을 써내려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면부책 문제 문제 읽었고요. 자, 가벌보험회사의 보상 책임과 이거 면부책이죠. 그 내용을 서술하고 지급보험금 계산하고 구상까지 써봐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사고 내용 및 과실이요. 사고 내용 및 과실. 2023년 5월 13일 B가 관광버스에 단체 관광객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행 중 차량에서 이상 소음을 느껴 갓길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차도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관광객 C를 D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어디 놀러 가다 보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도로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 근데 꼭 이런 분들 있으십니다. 담배 피고 뭐 이러다가 이런 사고 당하시는 분들 있죠. 왕왕 있죠.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를 그대로 각색해서 지금 문제화 시킨 겁니다.
자,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차도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관광객 C를 D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 D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로 D 및 D 운전 차량에 탑승한 D의 친구 E가 부상을 입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고 어떤 쟁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쟁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B는 2023년 1월경 자신의 비용으로 대형 리무진 버스를 구입한 뒤 자동차 소유 명의 및 보험을 A 관광버스 법인 앞으로 등록 및 가입하고 괄호 열고 명의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A에게 회사에게 월 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함. 자, 여기까지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유상 명의 대여죠. 일종의 집 관계, 집 차량, 내가 내 비용으로 내 차를 사서 이게 내 차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특정 회사 앞으로, 운수회사 앞으로, 법인 앞으로 명의를,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서 등록하는, 실제로는 내 차인데 특정 법인 앞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이런 관계를 바로 지입관계라고 하고, 우리 자동차 보험 자배법 쟁점에서는 명의 대여 이론이라고 합니다. 유상으로 이렇게 명의를 빌려 쓰는 거죠. 자, 이게 뭐 유상운송이냐 아니냐? 유상운송 아닙니다. 이게 일부는 뭐 불법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상운송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쟁점을 유상운송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자, 유상명의대여입니다. 자, 유상명의대여에서 벌써 여기까지 읽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쟁점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결론? 명의를 빌려준 대여회사, 명의대여회사는, 법인은, 지입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껍데기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그 지입 차주의 차량이지만 내가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소유 명의자입니다. 그래서 명의상 소유자, 껍데기밖에 없지만 명의상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그 부분을 간파하셔야 되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B가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여 왔다. B는 지입 차주죠. A는 지입 회사. 이게 뭐 일본 용어인데요. 뭐 쉽게 안 와닿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뭐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쟁점 하나 나왔죠. 명의대여. 그래서 결론은 대여회사, 지입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라는 결론까지 읽으면서 파악을 끝내는 거죠. D 운전 차량은 D 소유로서 친구 E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고, 출발지부터 사고 장소 인근 휴게소까지는 E가 운전해오다가, 옆에 탄 친구가 운전해오다가 휴게소에서 운전을 교대한 뒤 사고 당시에는 D가 운전 중이었고 차주가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는. 여행 관련 비용은 D, E가 공동 분담하였으며 E는 과거에도 D의 자동차를 빌려서 종종 운전한 적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맞은편 상대방 보험회사의 쟁점은 뭡니까? 바로 사고 자동차를 사고 직전에도 운전했었고 과거에도 운전한 경력이 있었던 이러한 동승자, 내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가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할 거냐 타인에 해당할 거냐. 얼핏 보면 과거에도 운전한 경력도 있고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사고 직전까지 바로 운전을 했었고, 또 지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제가 뭐 아직 덜 읽었지만 읽어보면 여행 경비를 분담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향유하는 거 아니냐, 향수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운행자 아니냐, 공동 운행자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빌려서 운전한 경력도 있고, 사고 직전에 교대해서 운전해 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타인이다. 그리고 운행 경비와 여행 경비를 같이 분담했다 하더라도 옆에 탑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이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끌어들여서 답안을 서술해 주면 되겠죠. 자, 맞은편 보험사의 쟁점은, 을보험사 쟁점은 바로 이의 자법상 지위다. 이가 운행자냐 타인이냐 하는 게 이제 을보험사의 쟁점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관련 비용은 D가 공동 분담하였으며 이는 과거에도 D의 자동차를 읽었습니다. 종종 빌려서 운전한 적이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고 조사 결과 B와 D의 과실 비율은 0대 100. 자,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이 사안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과실 비율을 이렇게 딱 명시해 줬는데요. 중앙선 침범이다, 신호 위반이다, 후미 추돌이다 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시험에서 과실 비율을 명시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과실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개는 과실 비율을 명시해 줄 테지만요. 만에 하나 과실 비율을 명시 안 해주고 사고 내용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후미 추돌 이 세 가지는 일반 과실 사고의 전형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고 유형이 나오면서 과실 비율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100대 0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과실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이의 호위동성 감액 비율은 안전띠 미착 과실 포함 30%. 자, 안전띠 미착 과실과 호위동성 감액 비율을 그냥 합산해서 안전띠 몇 프로, 호위동성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제시하지 않고 안전띠 미착 과실 포함해서 호위동성 감액 비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지문에 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양쪽 다 호위동성 감액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호위동성 감액 비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서 이 지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감액 비율을 양쪽 모두 갑보험사에서 보험금 산출할 때도 적용하고 을보험사에서 보험금 산출할 때도 적용하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C의 과실 비율은 50%이다. 과실률은 50%이다. 과실 비율은 50%이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사고 내용 및 과실을 한번 지문을 같이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실전에서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강의니까 지문을 따로 읽고 그림을 지금 이어서 지금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문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명부책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보험사는 A를 기명표보험자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그리고 을보험사는 D, 승용차죠. D를 기명표보험자로 해서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토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갑보험사는 A, 그리고 B, 지입차주였죠. 여기는 지입회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38선, 그리고 을보험사는 D, 여기가 갑보험사, 여기 을보험사. 과실 비율은 D가 100%였습니다.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거 표시 안 하면 답안 쓸 때 오답 쓰게 됩니다. 이 그림 과실 비율을 토대로 나중에 답안 쓰시면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는 CD입니다. C는 누굽니까? C는 이
갑보험사의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입니다. C, D 상대방 차량 운전자 D 그리고 그 차량에 탑승한 E. 그러면 우리가 다루어야 할 피해자는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습니다. C, D, E. 그럼 갑보험사 입장에서 다루어야 될 피해자 C, D, E 다 나왔습니다.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C, D, E, D는 나왔고요. C는 상대방 차량 승객, 버스에서 잠시 내려있던 승객, 이걸 이제 승객이라고 해야 될지가 바로 이 문제의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C, 어쨌든 승객, 잠정적인 승객 C, 그리고 D, 그리고 본인 차량에 탑승한 E. 을보험사 입장에서 본인 차량에 탑승한 E. C, D, E 다 노출했습니다. 과실 비율 노출했고요. 자, 호위동성 감액 비율은 E의 호위동성 감액 비율은 안전대 미착 포함해서 30%.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 C의 과실은 50%. 그리고 갑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무상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상에. 을보험사는 여기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런데 본인 차를 본인이 몰았으니까 사고 당시에만 본인이 운전했다고 한다면 사고 직전에 누가 운전했던 간에 특약 위반이 있건 말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고 당시에 운전만 본인 특약 위반을 하지 않고 본인이 운전했다고 한다면 특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여건에 가입했지만 가족 한정 특별여건에 가입했지만 특별여건 위반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 자, 이 사안에서 아까 지문 읽으면서 뭐 말씀드린 부분 쟁점을 말씀드렸지만 지문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쟁점 중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C가 과연 승객에 해당하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승객이라고 하면 내 자동차에 탑승해 있는 동승해 있는 그 사람을 승객이라고 하죠. 근데 내려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자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질 거냐? 만약 내 자동차에서 내려 있는 사람의 죄송합니다. 내 자동차에서 내려 있는 사람까지도 나의 승객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더라도 나는 승객에 대해서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내 승객으로 볼 거냐? 내 자동차에 탑승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거죠. 명확한 거죠.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내렸는데 어느 상황, 어떤 상황,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또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의 승객이라고 할 거냐.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사례를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요. 판례 사례를 모르면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제 수험생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쉽게 대법원 판례 사례를 이미 접했고 교재를 통해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미 접했고 또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C가 과연 내 자동차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하차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승객이 아니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정황을 보시면 이 관광버스에 탄 이 승객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잠시 하차한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잠시 자동차 점검인데요. 뭐 다른 휴식이라고 해서 좋고 이 휴식이나 자동차 점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승객은 그 자동차에 탑승할 그런 위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 당해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승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죠. 첨예하게 아마 대립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한쪽에서는 승객이 아니다. 아니, 자동차에서 내렸는데 무슨 승객이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잠시 내려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그 자동차에 다시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차한 것이지 종국적으로 하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로 직접적인 당해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즉 다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 차량 점검이나 휴식이 종료가 되고 나면 다시 그 자동차에 탑승해서 목적지로 향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객의 지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중요한 쟁점인 거죠. 뭐 말을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 교재와 강의 또 대법원 판례 사례를 알면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바로 판단 내리시고 답안에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쟁점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이 바로 100대 제로 사고. 일반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이 없는 쪽에 이 운행자와 이 운전자는 민법상 책임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운행자 책임은 바로 승객에 대해서만 진다. 승객 누구죠? D는 승객 이외의 자고 C가 승객이냐 승객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승객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공부를 통해서 기본 이론 강의와 교재와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승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에 해당되고 승객이 아니라고 한다면 D와 같이 묶어서 승객 이외의 자로 분류하면 되겠죠. 근데 C는 승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승객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 승객에 해당하니까 이 C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는 한 이 A와 B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배법상 책임을 진다입니다.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C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책임을 진다가 우리 자배법 쟁점 중요한 쟁점 이고요. D는 승객 이외의 자이기 때문에 삼면책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충족하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 책임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D의 쟁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이제 쟁점 파악, 지문을 읽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결론을 이미 잠정적으로 면부책 결론을 내린 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담보별로. 담보는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부터 출발해서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넘어갔다가 다시 갑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돌아와서 판단하고 또 을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판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신체사고 마지막 을보험사의 자기신체사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판단을 해야 굉장히 쉽고 빠르게 면부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판단하고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신체사고 판단해도 됩니다. 제가 과거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 3년차, 4년차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보험자동차상해 면부책 판단하는데 굉장히 에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판단하게 되면 그냥 순리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어렵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면부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는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부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대인배상 1, 2는 1단계, 2단계, 3단계죠.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1단계부터 판단하는데 지금처럼 승객과 승객 이외의 자가 나누어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3명을 묶어서 한꺼번에 판단 못합니다. 못하지는 않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승객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는 거죠. 근데 750주 책임은 뭐 다 묶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배법부터 가봅니다. 자, B는 지입차주죠. 지입차주는 차량 명의 임차인입니다.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입니다. 임차인.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인과 임차인. 뭔가가 필요해서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B는 뭘 빌렸습니까? 명의를 빌렸죠. A는 명의를 빌려준 자죠. 그래서 명의 임차인, 명의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자, 명의 임차인 B를
다른 말로 지입차주라고 하는데 유상명의대여에서 지입차주라고 합니다. B는 실질적인 차주죠. 명의상 차주는 여기고 실질적인 차주로서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DE에 대해서도 져야 되는데 과실이 없기 때문에 DE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3면책 요건을 충족해서 면책. C에 대해서는 C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부책. A는 D에 대해서 어떤 자격으로 운행자에 해당합니까? A는 명의상 소유자로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행자에 해당하고 D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안은 과실이 없는 사고고 D는 승객 이외의 자이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C에 대해서는 C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배법상 자배법 3조 책임을 집니다. 자, 이 쟁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결론은 맞추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과거 제가 예년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100대 제로 사고를 출제를 해보면 한 절반에서 한 70%까지는 틀립니다. 그렇게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하고 또 실제 문제 풀이 때도 얘기를 하고 또 1월 달에 핵심 강의 때도 얘기를 해도 막상 모이고서 뚜껑을 딱 열면 알면서도 틀리는 거죠. 근데 이번 우리 이제 1회차 우리 원탑 학원에 1회차 모의고사에 응시한 우리 수험생분들 채점을 해보니까 이 100대 제로 사고에 대한 쟁점은 잘 터치를 하셨어요. 간파를 하셔서 D는 승객 이외의 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C는 승객이기 때문에 승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이 있다. A든 B든 A와 B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을 쓰셨는데 맞추셨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를 답안지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운행자로서 C에 대해서 승객 C에 대해서 자배법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죠. 승객 이외의 자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답은 분량도 안 나오고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중요한 쟁점을 제 모범 답안 보면 제법 분량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핵심 내용들은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핵심 내용은 뭡니까? D는 승객 이외의 자니까 3면책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충족함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C는 자, 승객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도 터치해 줘야 되겠죠. 뭘 끌어들여서 대법원 판례를 끌어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접적인 위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지는 점검이 마무리가 되면 종료가 되면 다시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객의 지위를 여전히 누린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논거 없이 그냥 결론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요? 공허합니다. 논술 답안, 서술형 답안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하게 되는 거예요. 논술형 답안, 논술 문제는 논술이 뭡니까? 논리적 근거를 서술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 근거와 결론을 논리적으로. 근데 논리적 근거 없는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다수 수험생분들이 근거 없이 그냥 결론만 내리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안 참고하셔서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다만 이 100대 제로 사고에서 승객 이외의자와 승객을 분리해서 책임관계를 놓치지 않고 책임관계를 논해줬다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장족의 발전을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750조 책임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죠. 과실이 없으니까.
이자는 원래 사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실도 없어요. B는 이제 사고 당사자기는 하지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750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A는 사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750 책임은 없지만 또 나아가서 더불어 과실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단계, 여기까지 1단계입니다. 2단계, 그 다음에 여기는 김영피보험자, 여기는 승낙피보험자. 1단계 이렇게 민법과 자배법 판단하는 부분이 1단계죠. 2단계는 피보험자 해당 여부. 3단계는 이제 여기 약관상 면책 사유입니다. 약관상 면책 사유. 대인배상 1과 2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 답안 목차도 대인배상 1과 2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약관상 면책 사유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그냥 쭉 서술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쉬워서 그리고 대인배상 1과 2가 크게 면책 사유가 다르지 않아 가지고 하나의 그냥 약관상 면책 사유라는 타이틀로 그냥 쭉쭉 서술해도 큰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면책 사유가 복잡한 산재 면책이라든가 또 다른 고의사고 면책이라든가 이런 면책 사유가 대인배상 1과 2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리고 면책 사유가 좀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를 타이틀을 구분하지 않고 대인배상 1과 2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약관상 면책 사유라는 타이틀로 답안을 쓰게 되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논술형 답안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명입니다. 논술형 답안. 논술형 답안은 목차가 생명입니다. 목차가 논리를 이끌어가요. 논리가 목차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목차를 잘 정해놓으면 목차가 논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대인배상 1과 2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약관상 면책 사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약관상 면책 사유를 판단함과 동시에 면부책 결론을 바로 내려볼게요. 쭉 우리 그런 식으로 해왔죠. 실전 문제 풀이 때 계속 연습해왔던 부분입니다. 약관상 면책 사유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약관상 면책 사유인데 약관상 면책 사유를 판단함과 동시에 바로 결론을 내릴게요. 자, 대인배상 1은 1단계 자배법상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A부터 봅니다. 자배법상 책임이 D, E에 대해서는 없죠. C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1단계 통과, C 자배법 통과, 2단계 김영피보험자 통과, 3단계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대인배상 2는 민법, 자배법 안 가립니다. 그런데 D는 민법, 자배법 다 책임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는 따질 필요도 없고 면책. C는 자배법, 민법 중에 자배법이 있네요. 그래서 통과. 2단계 김영피보험자 자격으로 2단계도 통과.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부책. 누구에 대해서? C에 대해서입니다. C. D에 대해서는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지만 약관상 면책 사유는 없지만 배상 책임을 앞단계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C에 대해서 지금 대인배상 2가 부책이라는 겁니다. 1도 마찬가지고요. 자, B와의 관계에서 대인배상 1. D는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 1단계에서 면책, 2단계 승낙피보험자 해당되고 고의사고가 아니지만 1단계, 전 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인 거죠. D는. 근데 C는 자배법 책임이 있죠. 여기에 자배법 3조 책임이 있고 2단계 승낙피보험자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부책. 대인배상 2는 D는 역시 자배법, 민법 책임이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래서 D는 다음 단계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미 면책이 되어 있고요. C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C에 대해서 1단계 자배법, 민법 안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배법 책임이 있죠. 통과. 2단계 승낙피보험자 자격으로 통과.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부책. 누구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여기도 C에 대해서인 거죠. 대인배상 1도. D는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대인배상 1이든 2든 없지만 앞단계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 1은 운행자 책임이 없어서 면책이고 대인배상 2는 운행자 책임 또는 민법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보험사의 책임관계가 대인배상 1, 2가 끝났고요. 을보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을보험사는 C와 E를 묶어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피보험자는 D 혼자고 C는 누구죠? 상대방 차량 탑승자, E는 내 차에 탄 탑승자. 그래서 같이 묶어서 판단해보면 750조 책임은 있죠.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배법 3조, 자배법 3조 책임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쟁점. 과연 E에 대해서 E가 자배법상 타인이냐 운행자냐 이 부분은 아까 지문 읽으면서 이미 판단 다 끝냈습니다. 지문 읽으면서 이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C와 같이 취급해서 같이 묶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을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이 운행경비를 운행경비를 전액 부담했다 하더라도 옆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타인입니다. 과거에 이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몰았어도 사고 당시 옆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정 정도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으니까 과거에도 몰았고 사고 당시에도 바로 직전까지 몰았으니까 또 여행이라는 공동 목적 그리고 경비도 분담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거 운행자 아니냐 공동 운행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는 이 판단에 여러분 반발이 생깁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타인이지 그게 운행자입니까? 운행자가 되는 순간 내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3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물어줘야 돼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난 옆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과거에 차를 좀 몰았고 사고 직전에 차 몰았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몰았다고 해서 내가 그 자동차의 운행자가 된다. 공동 운행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 그 자체가 동의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나아가서 내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배법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수긍을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이미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 판례 이론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경우에 이는 타인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잘 숙지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E 묶어서 이렇게 판단했고 1단계, 2단계 얘는 기명표본자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와 결부시켜서 바로 결론을 내릴게요. 자, CE에 대해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에 대한 면부책을 따질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뭘 따져야 됩니까? 1단계에서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냐를 따지는 거죠. 자배법상 책임이 CE에 대해서 모두 있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해서 보험회사까지 잘 도착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부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랬죠. 이 단계를 잘 통과하면 자, 1단계 통과했습니다. 2단계는 D는 기명표 보험자죠. 통과. 3단계 대인배상 1 면책사유가 뭐죠? 고의사고.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대인배상 2는 자배법 민법 제가 좀 밖에 나가겠습니다. 자배법 민법 안 가린다고 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둘 다 있죠. 그래서 통과. 2단계 기명표 보험자 자격으로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특별약관 위반도 없고 다른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도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 차를 몰았으니까 특약 위반도 없죠. 그리고 보통 약관상의 면책 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면부책 끝냈습니다. 다시 갑보험사로 넘어와서 뭘 판단합니까? 무보험자동차상해. 자, 갑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미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입은 미가입임으로 검토 생략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을보험사로 넘어와서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 CE는 해당 사항 없고요. D가 기명표보험자죠. 기명표보험자이지만 이 사고는 본인의 100% 과실 사고로서 배상 의무자가 없습니다. 일종의 배상 의무자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무보험자동차 사고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배상 의무자가 없는데 그게 어떤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하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본인 사고 낸 거예요. 본인 100% 과실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약관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배상 의무자가 없죠. 본인이 100% 상대방은 과실이 없으니까. 배상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D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D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D의 뭐에 대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D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판단하는데 이 사고는 본인의 100% 과실 사고니까 배상 의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면책. 자, 갑보험사의 자기신체 사고. 자기신체 사고 담보는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가 없죠. 보상 대상 피보험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갑보험사의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마지막 을보험사로 넘어오면 D는 김영 피보험자죠. 그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고 다른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달리 면책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신체 사고는 부책입니다. 이렇게 갑보험사,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면부책을 판단해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5분에서 7분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다 해냅니다. 안 될 것 같죠?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온라인으로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런 수험생들을 뭐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 제가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1주차 때 면부책 그림을 그리는데 10분씩, 15분씩 걸리던 이 친구들이 나중에 4주차, 5주차 가면 전부 다 5분에서 7분에 다 그려냅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시험 딱 시작하면 자, 지금부터 100분간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딱 하면 바로 면부책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답안 먼저 써내려가는 수험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수험생은. 그래도 합격률 다 그때 당시 50%씩 기록하고 최고 기록할 때 50%씩 기록하고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격을 합니다. 합격률 5% 10% 이렇게 뭐 5% 10%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10%도 뭐 적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 10% 정도 되니까요.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합격률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겠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되게끔 하는 게 공부고 되게끔 하는 게 연습이자 훈련 아닙니까? 안 되는데 안 되게끔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공부고 그게 무슨 연습이고 훈련이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공부이자 훈련이자 연습이자 노력인 겁니다. 남은 기간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답안 쓰는 연습하는 시간. 답안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올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보험금 계산과 약술 풀이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